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하이브리드 아니고 온라인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파리 기후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에 앞서 기후 변화 대응의 역량을 직결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 금융 환경이 취약해진 시점에서 기후 변화 리스크가 더해질 경우 관련 업종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클라이메이트 민스키 모멘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대단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산업계에서 왜 아리백을 선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 학계라든지 정부라든지 기타 이 많은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산업계에 제가 몇 군데 좀 얘기를 해보니까 산업계가 이제 아리백을 선언하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컴퍼니들이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 많은 기업들이 선언을 하지 못하고요.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최근 들어 수많은 규제가 일시에 쏟아지면서 기업들이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급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아리백에 대한 산업 이 환경,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이 빈약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리백을 산업계가 혼자 100%를 다 자기가 리뉴어블 에너지로 그걸 대체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화돼 있어 갖고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를 이제 이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산업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아리백이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리백을 선언할 경우는 각 기업들이 그거를 100% 달성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감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아리백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인력 자원이라든지 경제적 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이 인센티브라 그러면 사실 일부 좀 이 경제적 지원이나 규제의 마련이나 이 정책의 마련이나 이 정도 갖고는 아리백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래시계식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모래가 있는 만큼 밑에 아리백이 비어 있는 만큼 이 규제를 완화해주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준 다음에 그것이 시행하면서 이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적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리백이 달성될 수 있을 때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없더라도 아리백이 원활히 갈 수 있는 이런 모래시계식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패널 분들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우측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만입니다. 바로 진행. 소속을 갖다. 네. 품건축에 근무하고 있는 생태건축가 김용만이라 그럽니다. 네, 저는 정유회사인 GS칼텍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ESG 관리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박필규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금융사 대표로 초청을 받았고요.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의 이상은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과 ESG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정책위원장 김병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건설업계 김용만 품건축 CEO께서 이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Q&A는 발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저희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용만입니다. 현재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거시적인 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우리 실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500평방미터 이하 소형 건축 결국 한 150평 정도 되는 그런 건축이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607만 세대가 있는데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150평 이상에는 우리 허가를 받을 때 건축물에서 에너지 효율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 이하 소형 건축물은 단열재와 창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지역별로 정형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 인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건축 에너지 사용 비율을 냉장고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온수, 냉방, 난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라든지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렇게 크게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나 32%, 에너지 효율 개선 37% 대두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공법이나 재료 건축에 관련된 공법이나 재료 등을 우리가 좀 개선함으로써 37% 정도가 될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32%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실무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는 정책도 발표하고 뭐 태양광이네 뭐 지열 에너지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보가 기술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업체에서 발표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몇 장 정도 나오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홍보 가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들의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가?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하니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재라든지 창호에 대해서는 알려지질 않거든요. 그냥 좋은 거 써야 되는 거야.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법적인 규제는 신재생 에너지는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라든지 이런 규제는 없지만 단열재하고 창호도 법적인 규제가 있거든요. 규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단열 규제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에만 의존해서 그냥 그렇게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소비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확산돼야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건축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략 설계 기술과 자재 적용 올바른 정보를 얻기가 진짜 힘들죠. 어디 가서 사실 물어볼 데도 없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에 필요한 전문 상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눈에 보이지 놓치기 쉽지만 전체적으로 지붕의 25%, 창 25%, 바닥 15%, 뭐 3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재료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공간도 설계도 필요하고 단열재도 하고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을 부분적으로만 현재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그 예비 건축주들이죠. 건축주들을 위해서 집짓기 강좌를 무료로 지금 103회까지 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3,000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이분들 얘기가 이런 것들이 좀 알리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또 일선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소비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초에서부터 에너지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고성능 자재, 어떤 그런 기준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다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는 나도 이런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부에서 방송하는 뭐 태양광 뭐 지열 이런 것만 쓸래요. 근데 기본적인 집이 튼튼하고 뭔가 따뜻하지가 않은데 아무리 효율 좋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율이 제대로 나올까 이 말이죠.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일부 지원을 하죠. 그런데 이런 건축 고효율 기자재를 쓸 때는 건축에서 전혀 지원이 사실 없죠. 근데 저는 그 정부에서 정책이 지원이라고 하는 게 좀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일반 사람 잘 모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할 일은 아닌데 우리 집 소개서라는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 집은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떤 재료를 쓰기 때문에 1년에 이 집의 에너지 소비량은 어느 정도가 되니까 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관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또 주변에 자꾸 내 집에 대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기술적이면 얘기했더니 재미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자랑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집들이 음악회를 해서 그날 집 자랑도 하고 에너지가 또 환경 얘기도 하고 했더니 점점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좀 많아지고 해서 하나 이게 문화처럼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또 저를 말고 다른 건설업계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 좀 참여해서 좀 같이 좀 또 다르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알리는데 좀 같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건축주와 건축과 시공자, 그다음에 그 건축 주인들까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그 집들이 잔치를 하니까 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를 최대한 작게 쓰면서 환경을 좀 덜 훼손할 수 있는 건축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열렸는데 지금은 우리 집들이 음악회는 한 20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와서 체험도 하고 전문 상식도 들어보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바라는 것은 이게 다양하게 어떤 지속 가능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건축에 대해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지속적으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만 할 게 아니라 건축 부분도 지속적인 어떤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책도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지가 않네요. 제가 저는 여기 스텝이 저를 소개해줘서 이제 좌석에 앉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홍윤중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기존 사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선 가장 큰 문제들이
소득의 분배와의 불평등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 분위의 최하위에 위치한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단기적으로는 부유층의 부를 감소시켜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내라든지 국가 간이라든지 불평등 수준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불평등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사회적 및 경제적 여파는 여성들에게 더욱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서 성인 여성과 여성 청소년이 대부분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고, 경력의 단절이라든지 건강 문제, 교육의 기회 희생 등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주의의 세계화가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강화와 이 다자주의의 약화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국가들에서 일방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의약용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빈곤국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소규모 500평방미터라 그러는데, 아마 거기 소규모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거기보다 훨씬 더 적은 이런 데의 그 단열 문제라든지 에너지 에피션시라든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우리 이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담당하는 산업계에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은 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패널로서는 친환경 에너지 다소비 기업 산업계의 박필규 GS칼텍스 CSR 추진팀장께서 좋은 친환경 경영이라든지 생산체계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GS칼텍스 CSR 추진팀의 박필규 팀장입니다. 저는 그 GS칼텍스라는 정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데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연관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또 되게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되게 해야 할 역할도 되게 많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GS칼텍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SDGs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코로나19가 주는 영향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GS칼텍스가 친환경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점과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는 아시겠지만 정유,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정유 회사이고요. 정유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방향족 제품, 폴리머, 플라스틱 쪽 원료 제품, 윤활유, 이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7억 톤 정도라고 대략 추산을 해보면 GS칼텍스가 그중에 한 805만 톤 정도 이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한 1.15%, 한 1.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법 또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사실 이제 GS칼텍스는 이제 그동안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떤 ESG적인 측면에서 인권, 노동, 기후 변화, 환경, 그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을 펼쳐 왔는데, 특히 이제 SDGs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빈곤 퇴치나 기하 종식, 양성평등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7번의 깨끗한 에너지,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이제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SDGs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SDGs라는 것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류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사회 주체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라는 그 고민들을 지금 담은 어떤 콜렉티브 임팩트의 영향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코로나19라는 것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한 나라의 문제, 한 사회의 문제가
전 세계 지구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더더욱 SDGs에 대한 노력들을 뭐 어느 한 주체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특히 금년도는 이제 어떤 ESG적인 이슈들이 부각되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친환경 쪽에 이제 기업의 역할도 더 되게 많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GS칼텍스는 사실 상당히 모든 산업군이 그렇겠지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경영 환경에 놓여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적자를 엄청나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되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그만큼 친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더더욱 좀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GS칼텍스의 친환경 전략에 대한 좀 고민을 말씀드리면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제 친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나가면서 GS칼텍스는 그 순환경제에 대한 바탕으로 한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료 조달부터 생산, 판매, 소비, 재활용의 전 영역에서 그 환경 법규 수준을 뛰어넘는 그 뛰어넘는 수준에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친환경 전략을 갖고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 속에서 먼저 이제 친환경 원료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바이오 디젤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저희가 복합수지라는 그 플라스틱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 중에 한 10% 정도는 지금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재생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6만 톤 정도의 그 온실가스 감축을 시키고 이거는 이제 소나무 한 930만 그루 정도를 심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서 저희들이 그 유해 물질도 최소화하는 그런 친환경 원료 사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료뿐만 아니라 연료에서도 저희가 생산 시설의 그 공정 설비를 변경하여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좀 저유황 중유를 쓰던 원료들을 이제 LNG 제품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한 19% 절감하고 또 황산화물 같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도 30% 정도 저감하는 좀 그런 성과들을 저희들이 좀 이미 좀 가시적으로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연소 시설이라든가 생산 시설 배관, 저장 시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영향에서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는 환경 투자들을 지속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친환경 고성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 순환경제상에서 이제 여기 이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처리 시설 아까 폐플라스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GS칼텍스에서 이제 수처리 시설을 되게 투자를 해가지고 폐수 재활용률을 이제 높이고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노력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GS칼텍스가 이제 그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하는 작업들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이제 1,300억 원 규모의 그린 본드를 발행해서 환경 설비 투자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얀마나 말라위나 잠비아 같은 나라들에는 그 온실가스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쿡스토브를 보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67만 7천 톤 정도를 감축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 배출권 거래제와도 연계하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효과까지 같이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영상의 활동과 함께 그 임직원들의 친환경적인 인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환경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오운드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일반
SNS에서도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희의 고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요즘 뭐 언론지상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넷제로, 뭐 탄소 중립, 이제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을 혁신적으로 변경시켜서 온실가스 배출보다 더 많은 양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진정한 그 탄소 중립, 디카보니제이션으로 가는 이제 고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각종 친환경 투자나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그 친환경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이고요. 이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GS칼텍스는 주유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주유소를 그 모빌리티 허브와 로지스틱 허브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지금 현재 이제 저기 수도권 중심으로 한 63곳 정도 저희가 이제 전기차 충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수소차 충전소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가 카쉐어링과 같이 주유소를 모빌리티 허브로 변경함으로써 친환경성을 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구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지스틱 허브를 지향해서 택배나 드론 배송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보다 이제 더 어떤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고민은 이런 것들을 더 상회하는 그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민인데요. GS칼텍스만 하더라도 1년 매출액이 한 30조에서 40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워낙 뭐 볼륨이 크다 보니까 그 일부 뭐 비즈니스를 좀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체를 뭐 바꿔야지만 탄소 사용을 더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뭐 넷제로까지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들을 하고 있고 이제 GS칼텍스를 비롯한 정유 업종에서는 아직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은 정유 업종이라는 그 특수성이 워낙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유 석유화학 쪽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그 비즈니스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고용이 창출한 영향도 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뭐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서 바꿔서 탄소 중립을 위한 혹은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그 전반적인 이제 ESG 수준 제고를 위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탄소와 관련된 회사의 기후 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GS칼텍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좀 더 이렇게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진행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고 뭐 미국 쪽은 상당히 좀 아직은 좀 취약한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이제 뭐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더더욱 이제 미국 계통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고 좀 더 친환경성이 강화될 텐데 저희도 좀 그런 맥락과 함께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유 업종의 고민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점진적이고 그리고 좀 더 그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도 좀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이 좀 그런 고민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필규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기후 변화를 말하면은 가장 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정유 산업이 되겠죠. 그 세계적인 그 기업들 BP라든지 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이미 이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분야에서
탈탄소, 탈석유화시키는 전략을 속속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전 세계적인 그런 메이저 그룹에 같이 경쟁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선두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국내에 있는 정유 산업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이 저탄소 혹은 탈탄소 사업 분야에 과감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금융업계에서 녹색금융 사례를 통해 친환경 경제산업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신한금융지주의 이상은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 이상은 차장입니다. 제가 이 자료 원래 준비했던 게 지난 8월이었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느끼는 이 녹색 금융이라든지 친환경 경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가 느끼기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뀐 거를 느낍니다. 특히 또 이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한 인식이 또 강화가 되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에 이제 기업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녹색 금융으로서 저희가 또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 예시를 좀 듣는 오늘 지금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요. 저희 여기 협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셨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금융사보다는 저희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쪽에 조금 더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좀 강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갖고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위해서 저희 금융사가 녹색 금융 활성화되려면은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제안을 또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크게 저희 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 저희 회사 전략 소개는 저희 이 녹색 금융이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전략에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매핑 정도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뒤쪽에 실질적으로 녹색 금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현황인데요. 이건 그냥 저희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뭐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저희 경영 체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가운데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따뜻한 금융이라는 거가 이제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이 되는데, 이 미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녹색 금융이라든지 사회책임 경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저희 따뜻한 금융을 선포하고 나서 굉장히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좀 브랜드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예전에는 저희 지속가능 경영이 사회책임 경영이라는 경제학 용어로 많이 소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기존의 그룹 전략 외에도 별도의 어떤 CSR 전략, 사회책임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또 각각의 어떤 영역들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각각의 어떤 영역, 호프 투게더라는 뭐 사회공헌이라든지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이라는 녹색금융, 트리플 K라는 뭐 혁신금융,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이 정교화되고요. 가운데 이제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 전략, 저희 녹색금융 전략에 대해서 또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금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이러한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희 2020이라는 뜻은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 원 투자 지원,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20% 온실가스 감축
을 하겠다라는 저탄소 경영을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또 2018년에 나오긴 했지만은 실은 2017년도부터 좀 이쪽 업계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위기가 또 많이 그런 논의가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런 전략이 있고 이런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더 좀 저희 다른 업무를 할 때도 더 뭔가 탄력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오늘 제가 그 녹색금융 예시 드릴 때 여기 가운데 보시는 저희 3가지 큰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탄소 녹색금융 시장 를 선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녹색 산업에 대한 이제 금융 지원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친환경 경영 가운데 이제 확산입니다. 저희 신한금융그룹이 뭐 저희 글로벌 한 200개 그리고 국내 한 1,300개 정도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탄소 줄이는 활동, 친환경 경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 녹색금융에 대한 활동이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오롯이 추진한다기보다는 외부의 파트너와 또 글로벌의 어떤 이니셔티브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스터디하고 학습을 함으로써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크게 3가지 전략 방향을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 녹색금융은 요 3가지 방향 카테고리를 말씀드릴 거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카테고리들로 해서 SDGs 총 4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달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바로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 저희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우선 뽑고 뽑았는데 한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많이 들으셨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6개, 7개 정도만 그냥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룹 기후변화 대응 원칙 이제 선포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이 원칙을 선포를 했는데요. 결국 기후 변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 그룹 내부 직원들 자체적으로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 차원에서 이런 원칙을 선포하고 이거를 각 그룹사 저희가 16개 그룹사가 현재 있는데 그룹사의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것이 반영을 함으로써 전 그룹사가 이제 동시에 이제 추진을 녹색금융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대응 원칙을 선포를 했고요. 저희 각 그룹사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누구든지 접속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녹색금융 인프라 PF 굉장히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네. 좀 나중에 그린 유즈하고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금융 전용 상품은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친환경 경영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녹색금융 전용 상품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옵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녹색 채권 저희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시중은행 최초로 은행에서 이제 2,000억 원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저희는 금융사업 특성상 이제 외부에서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데 녹색 채권은 약간 꼬리표가 달린 거죠. 이 자금은 이제 아무데나 이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 보시는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한 이 카테고리 내에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녹색 채권이 좀 까다로운 게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어떤 친환경을 위한 포지티브 임팩트를 강화하는 금융을 지원하는 영역이었다면은 이제 이것들은 어떤 친환경의 네거티브 임팩트를 줄이는 그런 활동이고요. 이런 환경사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라든지 오염물질 많이 방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차단을 해서 더 좋은 기업들로 이제
그 자금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이 내부적인 규제나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희 내부 직원도 설득하고 고객도 설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정교한 체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다양하게 저희 모니터링 체계라든지 제도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몇 개만 좀 설명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 기업들 신용평가할 때는 ESG 관점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저희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저희 뭐 환경 문제라든지 윤리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A부터 F까지 6등급 체계를 매겨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탄소도 배출하지만은 저희는 아무래도 금융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금융사가 금융 대출을 지원을 해주는 대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저희 금융사가 투자한 유가증권이라든지 그 채권을 투자한 해당 기업들 또 탄소를 배출하는데 결국 금융이라는 것이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관계된 모든 고객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친환경 경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는 할 수 없으니까 100억 원 이상 법인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총 11개 산업 중에서 가운데 게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결국 알아보니까 이제 유틸리티가 발전소고요. 소재, 중화학공업 여기서 이제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나간 거는 25.2%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업들 전체 탄소 배출의 74.1%를 이제 차지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올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환경사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의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모범 기준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만들었었는데 저희 신한금융만 만들었었다고 외부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물어보셔갖고 저희가 워낙 많이 대응을 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모범 기준 이게 뭐 몇십 장 페이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제 뭐 외부에 있는 이슈라든지 내부 직원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좀 힘들게 만들었긴 했지만은 결국은 뭐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모범 기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의 영역 관리입니다. 그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12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뭐 하단에 보시면 뭐 광업, 담배, 유망업, 인프라, 뭐 무기, 군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12개의 영역을 저희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당연히 CEO는 물론이고 이사회까지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목표가 있어서 줄인다거나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긴 한데 막상 보고를 하면은 이게 왜 올랐지, 이게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조금 더 이런 그 친환경 금융에 대한 녹색 금융에 대한 어떤 좀 더 포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좀 매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뭐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큰 아까 앞에 말씀드린 녹색 인프라 PF 이런 것처럼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금이 나갈 때 그냥 저희가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고 그만큼 사회에 대한 영향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딜, 해당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에 대해서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를 하고 필요시에 경감 방안에 대해서 또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 이제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이 이제 A, B, C 등급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고 A랑 B 등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감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이제 금융계약에 반영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그룹 거버넌스 체계이고요.
뭐 저희 금융사 특징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이사회가 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에 제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ESG 관련 지속가능 경영 관련 활동들을 보고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더 본격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지속가능 경영 CSO 협의회라는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16개 그룹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그룹사에 저희가 CSO, 그러니까 S가 저희가 스트레티지랑 서스테너빌리티를 같이 이제 겸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왔고 각각의 저희 16명 그룹사 CSO와 저희 그룹 총괄하는 그룹 CSO가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이러한 다양한 저희 녹색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지속가능 경영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저희 밑에 이제 실무협의회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저희 전략기획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다 전 그룹사에서 다 전략기획팀 소속으로 되고 있어서 이 ESG라든지 이런 지속가능 경영의 전략 기업의 전략이 녹여져 있다라고 녹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영진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저희가 바로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뭐 환경 보고서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한금융그룹이 또 그 은행에서 금융사 최초로 2005년도에 이제 보고서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서스테너빌리티 보고서를 공시를 했는데 이 공시가 저희 뭐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시라는 게 이제 사회 외부에 대한 약속인 거고요. 이거를 공시를 하는 순간 저희는 이거를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체계화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툴과 명분과 어떤 체계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거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많이 아시는 것들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TCFD는 아마 좀 앞쪽에서도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 저희 그 블랙록 자산운용 저희 세계 최대 자산 규모이죠. 뭐 한국 돈으로 한 거의 1경 정도를 운영하는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거기 회장인 레리 핑크가 이제 자기 지인들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레터를 보냈습니다. TCFD의 기준으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런 친환경 공시에서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를 한 프레임이 있는데도 약간 이제 레리 핑크가 이렇게 꼽을 정도로 좀 최근 글로벌리 하게는 거의 뭐 교과서나 정석처럼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공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정보 말고도 비재무정보 공시할 때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TCFD 프레임에 맞춰서 공시를 하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공시의 중요성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는 공시를 위해서는 오른쪽에 저희 신한금융그룹 이해 현황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또 체계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공시하는 순간 되게 부담스러워지고 빈 거를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또 체계가 마련되고 더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선순환의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CFD는 크게 4가지 왼쪽에 보시면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그리고 4번째 지표 및 감축 목표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뭐 이거를 완벽하게 공시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나온 지가 이게 201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서히 좀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유사한 이니셔티브지만 했고요. 네, 이것도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 적도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9월 9일 날 완전히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적도 원칙이 왜 적도 원칙이라면은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리뷰랑 좀 비슷한 체계이긴 한데요. 이렇게 좀 환경에 오염이 생거나 뭐 인권에 좀 영향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보통 적도 근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 리뷰 체계를 이제 관리를 한 거고 여기에 가입하려면은 이쪽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룰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행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작년 5월부터 이제 구축을 해서 올해 9월에 이제 완료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넘어가고요. 제언을 몇 가지 적긴 했는데 그냥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보의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녹색 금융을 이제 하려고 할 때는 저희도 뭔가 되게 좀 답답합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도 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업이 어떤 제도로 인해서 어떻게 투자할지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정보가 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에게 플랫폼이 있으면은 친환경 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하고 또 플랫폼 안에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뭐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또 위에 보시면 정부와 보증기관도 이제 녹색금융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또 이런 녹색금융 플랫폼 안에서 민간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본인들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을 만들다면은 녹색금융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가게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제가 따끈따끈한 저희가 지난주에 오픈했던 이제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까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이 20%가 저희 자체 감축 목표였는데 이제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자체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룹의 자산에 해당되는 기업의 배출량까지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 제로화를 추진하려고 이제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는 원래 이게 10월에 이사회 때도 언급이 돼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에코 비즈니스라는 잡지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제로 카본을 선언했다고 대서특필을 해주셔갖고 제가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 동아시아 쪽에서는 최초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로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 금융사만이 할 수 있는 그 탄소의 그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친환경 자산을 확대하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감축을 위해서는 고탄소 배출 영역 관리를 하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대체 어떤 기준을 했어라고 물어봤으면 저희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SBTI 그 과학기반 감축 목표 타겟하는 그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거기서 제시하는 금융사 가이드가 실은 지난달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나오자마자 저희는 그걸 가지고 여기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내부 감축과 자산의 탄소 배출량 이제 감축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고요.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물론 걱정은 도전적인 목표고 걱정은 되긴 하지만 앞서 GX 칼텍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듯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모든 기업들도 친환경으로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활동을 하면은 다 같이 하면은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른쪽은 또 저희 친환경의 자산도 아직은 지금 이제 목표가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저희 탄소를 상쇄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고 그 생태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해서 결국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말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이 이 기업 신용 평가의 재편을 위해 기후 변화 등 환경 사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 등 국제기관들에서는 현재 그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변화, 빈부격차, 팬데믹 등 구조화된 사회경제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사회적 비용과 편익이 제품 서비스 가격에 내재화되고 기업의 재무제표 및 투자자의 시장 밸류에이션도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저는 금융 쪽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건강에 위협을 받는 세대가 노인층이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영향이 가장 부정적으로 청년층이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0년대 초기에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층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회에 진입을 하는 이 청년층이라든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 금융 쪽에서 조금 더 이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농업계에서 기후변화, 환경오염, 대규모 이 단일 농작이라든지 이런 식량 생산 배분에 대한 그런 이 과제를 김병혁 전국 친환경 농업 연합회 정책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국 친환경 농업연합회 김병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문받았던 발표 주제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농업의 과제인데요. 올해 농업계 전체적으로 되게 어메이징한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좀 피해를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최장 60일 이상 되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농업 생산에 심각한 타격이 오면서 이래저래 피해를 갖다가 많이 본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 기후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는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아니냐. 기후 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재난과 질병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환경 파괴 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좀 질병의 그 생성 전파되는 그러한 그 이 확산 추이가 우리가 과거에는 목격하지 못했던 좀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발생 또는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좀 상황이지 않나? 그렇다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동의를 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러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좀 식량 생산의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식량 수출하는 나라들이 식량 수출을 중단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 자급률이 20%대 초반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외국에서 코로나 확산되면서 슈퍼에 사재기 하는 열풍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다. 국뽕에 취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칭찬할 일이 아니라 정부는 그러한 사태를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좀 식량 생산, 보관, 전달 체계에 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좀 재수정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들은 전혀 목격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이렇게 좋은 미사역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립 서비스로 넘어가도 되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인가? 예, 좀 의문이 좀 많이 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식량 주권의 문제는 뭐 핸드폰 없으면 불편하고 자동차 없으면 불편하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식량은 누군가는 없으면 없는 만큼 누군가는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처리하고 넘어가도 되나? 좀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농업에 미친 영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반 관행 농업에는 상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통 채널이 달라진 거죠. 이마트 뭐 이러한 전통적인 뭐 롯데마트 뭐 이러한 전통적인 그 유통 과정에서
마켓컬리, 쿠팡 이란 좀 비대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통이 넘어간 거지. 그 농산물이 소비되어지는 경향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분야에서 큰 피해를 끼쳤는데 하나는 뭐냐면 농업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7만 원, 8만 원 하던 품값이 갑자기 막 1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농업 쪽에 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절 노동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노동의 비중이 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계절 노동자가 이국을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 전반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품값이 뭐 30%, 40%, 심지어는 50%가 오르는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렇게 품값이 오른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느냐? 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게 농업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문제. 그래서 이 농업 노동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촌에는 실업이 생기고 농촌에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도시에는 실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을 좀 링크시켜주는 좀 그러한 뭐 인력 중개센터 이런 개념의 좀 플랫폼들을 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가 중단되면서 학교가 이렇게 1년 가까이 축소 또는 중단되리라고 상상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었는데 올해 상상도 못해본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업 진영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한 40%가 학교 급식에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괴멸적인 수준의 상반기에 피해가 좀 있었다. 다행히 중앙정부랑 긴급하게 좀 협의를 해서 뭐 학교 급식 가정 꾸러미, 뭐 특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목숨줄은 붙여놨는데 이러저런 피해가 좀 많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상반기를 넘기나 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작살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2학기에 학교는 개학했는데 공급할 농산물이 없는 그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즉 코로나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업 생산에 대한 심각한 타격. 그걸 올해 이제 우리 친환경 농업계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겪었던 지옥 같은 좀 한 해를 좀 보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고민해야 될 상황 아닌가? 좀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농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두 개인데요. 하나가 식량 주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보존형 농업을 농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식량 주권의 문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식량 주권의 문제는 좀 당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다면 지금은 국가 존속의 문제 또는 국민 생존권의 문제로 좀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정부나 정치 진영에서는 나무일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대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식량 주권을 확대해야 되겠지만 그 농정 방향 자체가 좀 환경 보존형 농업으로 좀 세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과거에 영화에 봤던 현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 안 넘어가지? 이게 티핑 포인트 1.5도라는 게 뭐냐면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용수철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팅 하면서 복원을 하는데 너무 세게 당기면 나도 복원이 안 되죠. 즉 다시 복원될 수 없는 그 어느 지점 특이점을 넘어서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1.5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향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더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연 생태계가 이것을 갖다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미 1도 올랐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왔는데 남은 게 0.5도거든요. 이걸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한 절반 정도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요. 2050년까지는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지 못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게 대부분의 기상학자와 환경학자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준비 안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후가 변한다면 우리나라 사과 재배 적합 지역은 우리나라에 사과를 재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단순하게 사과만 재배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기후 생태 주변 자연 습성들이 다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낸 보고 작년이죠. 2019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의 먹거리 시스템은 기후 변화를 역전시킬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체 온실가스의 26%가 먹거리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그러니까 농업 생산, 공급 과정, 음식물,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제조 분야, 산업 분야에서 아무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제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즉 10이 배출되는 거를 진짜 한 3, 4로 줄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205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면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산사의 온실가스를 마이너스로 포집하고 먹는 3, 4가 있어야지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조 분야, 산업 분야에서는 제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 있을 뿐인 거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산업 제조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온실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동반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툴이거든요. 이건 복잡한 과학의 문제가 산소의 문제입니다. 플러스 3을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된다는 것.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해양 생태계의 복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해양 생태계의 복원, 하나가 숲의 확대, 하나가 토양, 유기농업의 확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필수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린딜, 올해 발표된 전략이죠. 팜투포크 전략이라고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유럽 연합 전체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기본 베이스가 팜투포크 전략인데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2030년까지 유기농업을 갖다가 25% 확대하겠다. 그래야지 토양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폭과 양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2030년까지 화학살충제를 50% 감축하겠다. 비료를 갖다가 30% 감축하겠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한 가지 축이 생물 다양성 확대 전략입니다. 즉 훼손되어 있는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해 가지고 자연 생태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하는 양들을 갖다 늘려나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이 팜투포크 전략을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주 기본되는 첫 번째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포집하기 위한 변화 없이 2050년 탄소 중립, 탄소 순배출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먹거리와 농업 분야의 전환이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관건이지 않나? 마이너스 칠 수 있는 게 해양, 숲, 농업 분야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말씀했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한편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전략에서 농업과 먹거리 분야가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농특이라고 청와대 특별위원회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린 뉴딜 방향과 과제를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비전과 목표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 먹거리, 지역 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 이 부분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현되는데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럽의 경우에서 봤듯이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환경 보존형 농업을 기본 농정의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환경 보존형 농업이라 하면 비료도 좀 덜 쓰고
뭐 제초제도 덜 쓰고 농약도 덜 쓰고 줄여 나가는 좀 그런 방향이라면 친환경 농업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초제 비료 이런 걸 못 쓰니까요. 농약을 못 쓰니까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안 되면 친환경 농업을 지려고 하는 농가는 아예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좀 확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한편으로 수립하면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좀 가져야지만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좀 그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친환경 농업이 위기를 맞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각 분께 한 가지씩의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한 2, 3분 내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으로 있는 패널 프로 분께도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용만 대표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로 하는 캠페인인 아리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소형 건축 가정에서도 적용하고 자가용 태양광 전기 설비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건축주까지도 이 생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이 뭐가 있으며 혹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케이스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전에 제가 서두에 발표했듯이 현재 그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태양광, 예를 들어서 태양광 3kg짜리 주택에 설치하도록 하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서 하면 450만 원 정도를 자기 자부담을 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보통 내가 한 달에 쓰는 전기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태양광 3kg짜리를 정부 지원해서 받으면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돼서 7만 원이 이제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 7만 원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누진세가 적용이 받지 않아서 절감이 되는 것이, 전기세가 싸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30평짜리 주택으로 보면 전기를 한 달에 쓰는 게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5만 원 정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태양광을 3kg짜리 샀다면 전기세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걸 설치하지 않았을 때 월 한 평균적으로 3만 원 본다면 1년에 36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태양광을 설치를 450만 원 정도 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걸 10년 쓰면은 36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나는 거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450만 원 설치하는데 지원받지 않고도 450만 원 설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실적인 뭔가 실무진하고 관해서 지원 방향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겁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GS칼텍스 박필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연료 사용, 쿡스토브 보급, 그린본드 발행 등 GS칼텍스가 탈탄소화 노력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향후 넷제로 솔루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뒷받침이 된다면 어떤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넷제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 기업과 사회 모두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도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너무 좀 어떤 제도 중심으로, 규제 중심으로, 그리고 너무 좀 급격하게 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이
구성원으로서 상당한 좀 우려 사항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산업 특성을 좀 감안해서 그 좀 점진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050년까지 넷제로를 가려면 이제 매년 5%씩 절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뭐 기업에게는 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신기술 개발 지원 같이 좀 어떤 포지티브한 그런 저기 인센티브들을 계속 제공한다면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온라인 플로어에서 그 질문하신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누가 답변해 주실는지 혹은 사회자가 답변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온라인 참가자의 질의사항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nk-A-Bell SDGs 정연우입니다. 아리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SK그룹에서 아리백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리백 참여를 주로 독려받은 곳은 삼성, SK하이닉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SK그룹에서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반해 아리백을 가입했을 때 그에 걸맞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건 SK그룹에서 아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SK그룹에서는 나오시질 않아가지고 답변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국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에서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리백에 SK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거는 아마 경영층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라든지 혹은 팬데믹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가 되겠죠. 이런데 좀 더 이 산업을 재편하고 조금 더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갖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앞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사실은 아리백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아마 속속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아리백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왜 그러면 이런 것들에 충분한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거나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산업계가 어떤 이 산업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유면 정유, 반도체, 통신 여러 가지 이 산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 맞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조금 더 그런 마중물이 있을 때 좀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GS칼텍스 박필호 팀장님께 질문합니다. 지속가능발전센터 문경호입니다. 석유화학의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모순적 개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경영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경제 개념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화석연료 시장을 잠식해야 탄소 중립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데요. 1. GS칼텍스의 경우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비전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지원 생산 유통 기업으로 전환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현재 재생가능 에너지원 투자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2. 그리고 판매 상품 전환 시 밸류체인상에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과 상생관계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도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은 신한그룹 차장님께는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당히 좀 중요하고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년에 이제 저희가 좀 ESG적인 좀 내부적인 좀 분석들을 하면서 GS칼텍스가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비율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말씀드리기도 되게 좀 상당히 좀 작은 숫자입니다. 되게 뭐 1% 미만의 되게 미미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건 그런 수치들을 좀 공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점진적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GS칼텍스도 GS칼텍스의 협력사들의 ESG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제 금년도에도 저희 주요 협력사 한 100여 곳에 대한 이제 ESG 평가도 좀 진행하고 내년에부터 점점 그런 것들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회사 GS칼텍스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의 그런 친환경적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ESG적인 그런 개선 활동들을 좀 같이 하면서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좀 도모하고자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신한금융그룹 차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일반적인 금융업계의 녹색 금융 투자 비중과 어떻게 되는지. 2. 신한금융의 전체 투자 비중 중 녹색 금융 투자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3. 그리고 그 투자 대상이 주로 대기업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저희 공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숫자를 이제 말씀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먼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을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녹색 금융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그린 본드 프린시플즈라는 녹색 채권에 대한 그 투자처에 대한 그 기준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이런 상품은 녹색 금융이다, 뭐 이런 상품들은 뭐 녹색 투자다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금융사별로 좀 비율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공시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녹색 금융보다는 좀 ESG 투자 쪽으로 저희가 지속가능 금융으로 이제 공시를 했을 때는 현재는 한 10%, 20% 전후 10%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뭐 서민금융이나 이런 걸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이제 ESG 금융이라고 저희가 녹색금융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1번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또 해당 기업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ESG 기업인지 아닌지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표준산업 분류 코드 해당 기업들의 표준산업 분류 코드로 이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금액은 뭐 이제 대기업 쪽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기업 고객 수로 하면은 중소기업도 이제 상당수 포함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희 그 전체 투자 비율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산정을 할 때는 저희가 자체 투자도 있지만은 저희가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도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이제 ESG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 이 금액도 저희가 이제 공시를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펀드 상품들이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이제 10% 미만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지금 뭐 그린 유지나 한국판 유지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외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고 그만큼 금융사들도 투자처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김병혁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종자 주권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인구가 2050년에는 90억 명이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특히 유전자원 확보 경쟁은 뭐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미래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종자는 최근에 자료를 본다 그러면은 그 1g당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같은 경우는 g당 18만 원씩이나 됩니다. 금이 1g당 최근 올라서 5만 원대가 됐는지 g당 지금 그러겠습니다만 금보다도 더 비싼 것이 지금 그 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자 시장 또한 대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종자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자 산업에 대해서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외환 위기 시 1997년도에 국내 종자 기업들이 외국계로 대각 매각이 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 주권이 굉장히 상실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일부 LG 그룹에서 일부 좀 저희가 되사오는 이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친환경 연합회에서는 혹시 이런 향후 우리 미래 전략 사업으로서 종자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미래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전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의 출발은 종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아까 20% 초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종자 자급률은 그거보다 더 낮은 10% 초반대 이런 게 이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농민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기업들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고 국가, 기업, 뭐 현장에 있는 농민들 함께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몇 가지 좀 정부에 제안한 게 있죠. 종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적어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식량 주권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지금이라도 종자 주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좀 전향적인 좀 입장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의 종자 문제에 대한 계획이나 로드맵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온라인 프로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혹시 조금 더 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네 분께 깊은 감사의 표시로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며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